예,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종필 TV 김종필입니다. 자, 오늘은 국회 오늘이 10월 14일 수요일 오전 10시 12분 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계속 공유하고 있는 대로 국회 상임위원장 릴레이 인터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원욱, 삼선 의원이신데요. 이원욱 국회 방송통신정보 맞나요? 그게 맞아요. 이런 걸 보고 이제 NG라고 하네. 다시 갑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박수로 환영합니다. 우리 이원욱 위원장. 네, 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 박수 한번 쳐주세요. 예, 우리 많은 분들의 뜨거운 관심 속에 인터뷰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김종필 TV와 내일신문이 공동으로 인터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크게 이제 내용은 정치 철학, 또 어떤 정치적 비전, 이런 대목 하나, 또 하나는 어쨌든 상임위원장이시니까 정책 현안에 대한 내용을 중심으로 우리가 Q&A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이원욱 의원님을 할 말은 하는 비주류. 이렇게 이제 사회적으로 동의할 수 없는데요? 예, 일단 동의하지 않는 이유를 말씀을 주시는데 그런 세간에 세 평이 있습니다. 또 호사가들은 친정세균 계보다 이런 얘기도 있고요. 또 어쨌든 그런 정치적 활동을 하셨는데 스스로 생각할 때 자신의 정치적 위상 또 역할은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허심탄회하게 한번 말씀을 주시죠. 친정세균계라고 하는 거는 맞는 표현인 것 같고요. 호사가의 얘기가 아니고 저를 아는 대부분의 분들은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심지어 정세균 총리께서 지난번 인사청문회 때 내 측근은 저기 이모 의원 한 명뿐이 없는데라고 하실 정도로 정세균 진정하십니다. 총리도 인정하시는 정세균은 맞고 친정세균계인데 어떻게 비주일 수 있겠습니까? 그건 완전히 형용 모순이죠. 네. 대통령이 가장 문재인 대통령께서 지금 현재 가장 신뢰하는 사람이 정세균 총리 아닌가 싶고요. 거기에 그러면 정세균 총리가 가장 신뢰하는 자기 측근이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이원욱이라고 한다면 그것을 비주류라고 볼 수 있나요? 네, 그래서 하여튼 그렇진 않은 것 같고 친문정서 이런 부분을 가지고 그렇게 구획을 굳이 그렇게 네이밍한 거 아닌가 싶기도 해요. 비주류는 아닙니다. 제 스스로가 생각해도 비주류는 아니고요. 당내에서도 여태까지 제가 재선 때 전략기획위원장도 했었고 원내 수석부대표도 했었고 이런 사람이 비주류라고 그러면 누가 당의 주류는 과연 누구겠습니까? 하여튼 그리고 이제 소신 있는 발언을 한다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많이 듣는 편이고요. 정치인이 그때그때 할 말을 할 수 있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덕목이 아닌가라고 생각해서 저의 평상시 갖고 있었던 생각 이런데 당이나 정부 이런 데서 좀 잘못 대응하는 것이 있으면 그런 거에 대해서 저의 생각을 좀 거리낌 없이 표현하는 편이죠. 그렇죠. 정치인이 자기 소신을 진솔하게 어필하는 게 국민에게 다가가는 좋은 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뒤에 정치적 포부나 역할에 관한 말씀을 듣도록 하고요. 지금 이제 한국 사회를 이렇게 보면 촛불 민심이 한국 정치 혁신 또 한국 사회의 어떤 질적 변화의 중요한 계기가 된 점은 잘 알고 계실 거고요. 그 이후에 이제 약간 진영이 나뉘면서 조국 사태라고 표현되는 또 추미애 현 법무부 장관 아들 관련된 여러 가지 사안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과정들을 거치면서 검찰개혁이 되게 시대적인 요구다. 또 검찰개혁을 조금 근원적이고 속도감 있게 하자. 이런 요구나 흐름이 있습니다. 이 관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게요. 이제 이 정부는 촛불 혁명으로 들어선 정부죠. 문재인 정부가. 거기다가 촛불혁명으로 들어섰을 때, 그때는 이제 여소야대의 국회의 상태였기 때문에 실제로 개혁정책이라든가
많은 부분들을 문재인 정부가 이루고자 하는 일들을 할 수가 없었는데 그 이후에 21대 총선에서의 민심이 다시 한번 보여줬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이제 180여석을 만들어준 그 민심의 당시에 180여석을 만들어준 민심이 척도가 어디에 있었을까? 무엇을 바랐기 때문에 더불어민주당에게 180석이라고 하는 거대한 의석을 몰아줬을까? 총선 민의. 네. 뭐 이거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 사실 이제 제가 촛불혁명이 났을 때 그때 이것은 계속 제가 블로그에다가 그 당시 글을 올린 적이 있었는데요. 이거는 저는 혁명이라고 부른다. 그리고 혁명은 이지만 미완의 혁명이고 계속되는 과정 중에 하나일 것이다. 뭐 갑자기 뭐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됐다고 혁명이 완수되는 게 아니고 그 혁명이라고 하는 거는 완수해야 될 과제들이 완수되면서 완성을 이루어지는 과정 아니겠습니까? 혁명은 과정이죠. 혁명은 일시적인 그 시점에서 만들어지는 게 아니고 과정의 연속이라고 봤을 때, 근데 촛불혁명이 그런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마 그 21대 총선에서 보여준 민의가 그 촛불혁명의 완수를 국회가 조금 더 가열차게 해달라라고 했던 거였을 것 같고요. 그 중에는 검찰개혁, 언론개혁 뭐 이런 것들이 들어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좀 국회라고 하는 곳이 그 대화와 타협의 공간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진짜 지난 국회 20대 때 제가 원내수석부 대표를 하면서 공수처법 그다음에 그 검경수사권 조정의 문제, 검찰개혁의 문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야당하고도 당시에 얘기를 많이 나눴었는데 참으로 많은 내용들이 좀 의견들이 좁혀져 왔었거든요. 좁혀져 왔었는데 그때 좀 시간이 좀 부족해서 그러니까 그걸 마지막 그 야당과 합의를 보지 못하고 이제 필리버스터라고 하는 과정을 통해 가지고 민주당과 그 우호 정당들이 같이 통과시킬 수뿐이 없었는데 좀 그런 부분은 아쉽죠. 그래서 어찌됐든지 검찰개혁과 언론개혁은 지금 민주당의 180석을 몰아준 국민들의 민의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거는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될 문제. 그런 방향으로 계속 전진할 거고 그걸 꼭 실현을 하도록 역할을 하시겠다. 이런 말씀을 이제 강조하신 걸로 이해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정치권의 흐름을 보면 최근에 이제 정의당 야권 중에 정의당에서는 이제 우리 40대 세대적으로 보면 40대 당대표가 이제 출연을 했습니다. 민주당 내에서도 이제 왈 세대 교체에 대한 요구가 사실 역사적으로 항상 있는 건데 민주당 내에도 있고 과거에 이제 386이었던 세대 지금 이제 586이라고 이제 하는데 586의 역할을 초심으로 돌아가라. 그것도 한편으로 보면 약간 권력적 행태가 있는 거 아니냐. 뭐 이런 비판 여론도 있습니다. 이런 여론들, 이런 시각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갖고 계신지, 또 어떤 역할을 하고 싶으신지 좀 말씀을. 세대교체라고 하는 게 이제 정치인의 생물학적 나이를 통한 세대교체라고 하는 게 하나 있을 수가 있고요. 꼭 그것만이 과연 시대 정신을 제대로 읽을 수 있는가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저는 의문의 여지는 있습니다. 세대 교체 자체가 그러니까 그러니까 젊은 사람이라고 과연 그 시대의 시대 정신을 제대로 반영하는 정치인이냐? 이퀄 관계는 아니다. 예. 나이하고는 상관없이 정치인이 가져야 될 가장 중요한 덕목은 그 시대의 시대 정신을 읽을 수 있는 능력이라고 보고요. 그 시대 정신이라고 하는 건 그 시대에서 가장 모순된 구조를 해결하려고 하는 의지의 문제인 것 같죠. 그러니까 젊은 사람이라고 해서 그것을 실현할 것인가, 제대로 읽을 것인가, 나이 많은 사람이라고 해서 그걸 못 읽을 것인가, 라고 하는 데는
등식이 성립하지는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좀 386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386에 대해서 좀 아쉬운 부분들이 좀 있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국민들이 생각할 때 너네들은 초심을 잃은 거 아니냐라고 하는 이런 말씀들을 하시죠. 그리고 특히나 권력에 취해 있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이런 말씀들을 하시는데 그러한 충고가 왜 나왔을까라고 하는 것을 고민을 해보면 저희 386이라고 하는 용어가 나오게 된 게 90년대 이제 후반에 나오는데요. 당시 30대, 20대에 운동을 했지만 30대로 나이가 됐고 80년대 운동권, 그 다음에 60년대생, 요거를 이제 줄여가지고 진입에 있는, 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이제 386이라고 불렀는데 그 시대의 시대 정신은 반독재 민주화였습니다. 그리고 반독재 민주화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왔던 사람들에 대한 대명사이기도 했죠. 그러면 이제 그것을 이제 스스로들이 나이 10년이 흐르면서 486 그러면서 586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용어들을 바꿔왔는데 저는 386이라고 하는 용어가 그 시대의 시대 정신을 반영한 용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용어를 바꾸는 거는 별로 적절치 않다. 지금도 고유명사다 그건 바뀔 수 없는. 그러면 그들이 어떠한 시대 정신을 계속해서 이루어 나가려고 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문제 아니겠느냐라고 싶고 그럼 386, 486, 586 이렇게 바뀌는 걸 보면서 저들의 늙음에 대한 표현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고요. 그러니까 초심을 지켜나가지 못한 거에 대한 이런 초심을 지켜나가지 못한 거를 스스로들이 자임하고 있는 거 아닌가? 라고 하는 이런 생각도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여튼 386이라고 하는 용어는 계속 좀 고유명사로서 가져야 되고 그렇다고 해서 반독재 민주화만이 아니고 그 시대의 시대 정신이라고 하는 거는 변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 대한민국 사회는 어떻게 보면은 최소한 절차적 민주주의에 있어서는 너무나 과잉이라고 할 만큼 민주주의가 많이 이루어진 사회죠. 오히려 너무 과잉 아니냐라고 하는 우려까지 있을 정도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럼 이제 지금의 시대 정신은 무엇일까라고 했을 때는 그럼 반독재, 독재 없잖아요. 민주화 뭐 이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떠한 가치를 가지고 그 386세대들이 대한민국의 모순을 풀어갈 것인가라고 하는 문제를 이제 고민을 해야 되고 그거는 뭐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뭐 사회 양극화 문제, 지방소멸의 문제, 그렇죠, 일자리 문제, 청년의 불안, 뭐 이런 여러 가지들이 그런 것들을 천착하고 그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 것. 이것이 386 시대들이 가져야 될 모습이라고 생각한다면 구태여 그런 용어를 그렇게 바꾸면서 갈 필요는 없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제 용어보다는 내용, 시대 정신을 구현하는 또 그것을 진화시키는데 선봉에 섰던 어떤 그런 정책 역할. 근데 이제 그 초심이나 가치가 현재도 계속 계승 발전되느냐에 대한 이제 문제적이었던 것 같아요. 비판은 상대적으로 약간 권력화된 거 아니냐, 뭐 누린다라고 하는 표현에 담겨 있는. 그래서 시대 정신을 해결하는데 선봉에 서고, 그러니까 정치 혁신의 가장 최선에서 역할을 하는 어떤 이런 방향으로, 우리 뭐 전화 또 중요한 전화는 받기도 해야 됩니다. 이제 그런 면에서 자기 혁신, 또 자기 성찰 이런 것들을 통해서 진화하기를 바라는 애정 어린 비판들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체험적으로 말씀을 잘 주셨고요. 자, 이제 좀 다른 각도로 지금 우리 집권 여당인 거대 여당인 민주당은 총선 민의가 싸우지 말고 일하는 국회를 실천을 해라. 이게 이제 민심의 요구다라고 다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이제 그 과부하가 걸린 거죠. 법안 발의도 이제 지나칠 정도로 완성도 떨어지는 법안들도 막 나오고 이렇게 되고 있는데, 자 어쨌든 그게 이제 전체적으로 총론만이 아니라 일선에서 지금 책임지고 있는 상임위원회가 과방입니다. 과방의 이제 위원장으로서 이걸 그러면 일하는 국회 여기서 어떻게 현실화할 거냐. 과거에 이제 원내 수석
저기 부대표도 하셨고 하니까 여야 간에 어떻게 이거를 잘 소통을 하고 협치하는 이런 부분에 대한 원칙이나 방안들은 어떻게 갖고 계신지 좀 소개해 주시죠. 민주당에서 1호 법안, 당론 1호 법안으로 낸 게 일하는 국회법인데요. 일단 일하는 국회법이 빨리 조속히 통과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미 지금 법에도 상당히 많이 바뀌어서 뭐 소위는 2주일에 한 번씩 열어야 되고 상임위는 뭐 또 2주일인가 한 달에 한 번씩 열어야 되고 뭐 이런 것들이 국회법에 다 규정이 되어 있는데 지금 그 국회법의 더 큰 국회법의 그 정신이 여야가 합의하는 합의제 구조로 돼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뭐 그런 국회법에 돼 있어도 여야 간사 간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은 아무런 소용이 없는. 그래서 사실상 어떨 때는 그냥 의원들은 계속 대기만 하고 앉아 있고 뭐 오늘 소위 있어가지고 가려고 하면은 뭐 거기에 소위에 어떤 법안을 안건을 올릴 것인지가 합의가 안 돼서 이루어지지 않고 뭐 이런 것들의 지금 반복이거든요. 그러다 보니 의원들이 일을 안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지금 일을 하고 싶어도 그런 합의제 구조 때문에 하지 못하는 구조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국회법을 통과시키는 게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국회법이 통과되기 전이라도 상임위 내에서 좀 그런 일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가는 것도 매우 중요한 문제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여기 상임위원장 되고 나가지고 지금 이제 바로 국감이 치러지는 바람에 아직 제대로 시스템을 만들고 있지 못하는데 현재는 매주 월요일마다 국회 우리 상임위 사무처 직원들하고 그 정례 회의를 시작을 했고요. 그 모임에 여야 간사도 같이 회의를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국감이 끝나면은 그런 걸 통해 가지고 조금 더 우리 최소한 우리 그렇죠. 우리 상임위만이라도 뭐 날짜가 딱 되면은 무조건 뭐 매주 화요일 날은 소위를 한다. 소위원회 법안 소위를 한다. 뭐 이런 것들이 좀 정리가 되고 관리가 되면 참 훨씬 더 많은 생산성 있는 국회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도가 정립이 돼 있고 이제 시스템적으로 이제 역할을 하시겠다는 건데 어쨌든 이제 여야의 입장 차이가 있고 뭐 정책 사안도 그렇고 어떤 정무적 사안도 있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을 기왕에 이제 원내수석 부대표 할 때라든가 여야 대화를 많이 해보셨으니까 협치적 관점에서 문제를 해결해 나가겠다 이렇게 이해를 이건 뭐 소통 대화 타협 덧붙여서 아까 언급했던 입법 과잉 논란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신지. 그러니까 뭐 좀 과도하게 막 법안 제출. 이 국회의원이라고 하는 게 정치인이 표를 먹고 사는 곳이라서. 그렇죠. 사실 포퓰리즘법들이 만들어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국회의원에 대한 평가가 수년 전만 하더라도 법안을 몇 개 발의했느냐라고 하는 거를 가지고 평가를 했거든요. 그런 이제 국회의원 평가 시스템이 좀 바뀌어야 되지 않겠는가라고 싶고요. 실제 쓸모없는 법안을 많이 낸 사람은 오히려 마이너스 페널티를 주는 뭐 이런 것들도 좀 한번 이제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정말 이게 자꾸 하나 수정하고 이런 걸로 해가지고 어떨 때는 본회의에 5시간 동안 본회의 하는데 4시간 정도를 자꾸 수정하는 그런 법안만 통과시킨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거는 조금 이제 지금은 이제 좀 바뀌었고요. 뭐 이제 통합법으로 해가지고 한꺼번에 상임위별로 처리해 버리니까 그런 이제 앞으로 그런 일은 없을 것 같긴 하지만 그런 이게 국회의원에 대한 평가 시스템을 좀 바꾸고 그리고 의원들 스스로가 좀 자제할 필요가 좀 있죠. 그러니까 이게 좀 과도한 과잉 입법 아니냐, 뭐 과도한 포퓰리즘 입법 아니냐라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사실 과도한 과잉 입법이나 과도한 포퓰리즘 입법은 통과 가능성은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어쨌든 여야가 합의를 보는 구조, 협의를 하는 구조에서는 그런 통과가 되는 거는 없는데
그런 법안들이 많이 나오는 것은 좀 우려스러운 일이긴 합니다. 네, 네. 그렇고 이제 우리 시대가 이제 전 인류가 순환을 겪고 있는데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어떻게 준비할 거냐. 그러니까 코로나19가 위기의 측면과 기회의 측면을 갖추었다고 봅니다. 그러면 이제 정치 영역에서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정치는 과연 어떻게 변화하고 또 뉴멀의 시대에 적절한 정치는 또 어떻게 구현이 될지에 대한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십니다. 그러게요. 이미 정치가 엄청 변화하고 있는 건 사실이거든요. 제가 19대, 20대, 21대 이렇게 세 번의 국회의원 경험을 해봐도 19대와 20대도 좀 국회의원, 이른바 국회의원의 특권이라고 국민들이 질타했던 것들이 거의 다 없어졌고요. 20대 들어서면서는 또 이제 특활비가 욕먹으면서 이제 싹 없어져가지고 상임위원장 해도 이제 뭐 특활비 하나도 단 한 푼도 쓸 수 없는 이런 조건이 되어 있으니 그런 것만 봐도 국회는 굉장히 많은 변화의 흐름 속에 있고 아마 그건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에 대한 신뢰도는 여전히 국회가 최악이죠. 네. 네, 최악인데. 평가하면 항상 하위로 네, 항상 최악입니다. 뭐 그 꼴등이 국회, 꼴찌에서 2등이 뭐 검찰, 꼴찌에서 3등 언론. 그 3대 권력기관이 최고 그 욕을 많이 먹는. 열심히 하는 의원들도 계시고 열심히 하는 언론도 사실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전체적으로 권력적인 이런 측면들에 대한 이제 질타죠, 국민들이. 그러니까 국민들이 요구하는 게 그래서 국회 개혁, 그 다음에 검찰 개혁, 언론 개혁 요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뢰도가 낮으니까. 예. 이거를 이렇게 변화하고 있는데 그 변해오고 있는 흐름에서 포스트 코로나가 가져다준 흐름은 조금 더 긍정적으로 발현할지 하여튼 부정적으로 발현할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아까 이제 포퓰리즘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인터넷의 발전이라고 하는 게 결국 진영 논리를 더 가속화시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유튜브라든가 이런 걸 통해 가지고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듣죠. 과거에는 다른 사람의 목소리도 듣고 반대 진영의 얘기도 듣고 그러면서 의견들이 그러니까 의견들이 통합이 되어 가는데 태극기 부대는 태극기 부대대로 뭐 아니면은 뭐 서초동 부대는 서초동 부대대로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들으면서 나머지에 대해서는 생각이 다름인데 생각이 다르다고 표현하지 않고 너는 틀렸다라고 표현하는 이 시대가 됐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차이가 아니라 차별적으로. 그러니까 이게 이제 국민들이 그렇게 벌어지다 보니까 정치인들도 거기에 기대해야 되잖아요. 기대하지만 표를 더 얻을 수 있으니까 그럼 정치인들도 이제 그런 발언을 하게 되고 뭐 그래서 그러다 보니 자꾸 이제 점점 더 이렇게 뒤에 진영 논리가 더 확산되고 이런 모습들이 보이는데 이 포스트 코로나가 가져다준 효과는 아마도 ICT의 를 통한 대화의 공간에 훨씬 더 발전, 그 다음에 뭐 이런 것들이 더 지배하게 될 가능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이 진영 논리를 더 확산시켜 갈 가능성도 있고, 근데 그렇다고, 국회라든가 뭐 우리 사회의 지성인들의 우려처럼 모든 것이 그렇게 진영으로만 흐르겠냐. 언젠가는 그거에 대해서 우려하는 사람들의 목소리, 그래서 대화 타협이라고 하는 공간들이 만들어지지 않겠냐라고 하는 이런 얘기들도 하는데 결국에는 그것은 정치인 몇 명이 누가 뭐 어떤 진영이 이렇게 만들어가는 거라고 보다는 그것 또한 시대의 흐름 속에서 만들어지는 문제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치인들이 어찌됐든지 최소한 그 진영 논리를 깨고 조금 더 대화 타협의 공간, 그 다음에 국민 통합을 위해서 조금 더 노력해야 되는 건 사실인 거죠. 그렇죠. 예. 어쨌든 뭐 오피니언 리더고 또 정치적으로 국민들을 통합시키는 데 기여를 해야 될 책무가 정치권에 있기 때문에
계속적인 자기 혁신으로 그런 방향으로 갈 거라는 기대를 갖고 조금 전에 언급하셨던 것과 연관되는데, 그러니까 그 개성과 자아를 표출하고 사회정책 사안에 대해서 자유로운 의견 개진을 하는 게 이게 이제 온라인으로 많이 갔습니다. SNS, 뭐 유튜브 등. 근데 이제 여기에 가장 그 암이랄지 고통이 이제 가짜 뉴스입니다. 근데 이 가짜 뉴스라고 하는 게 견해가 조금씩 약간의 차이가 있긴 한데, 가짜 뉴스는 공공의 적이라고 보는 게 이제 대다수 견해고, 한편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어떤 진리나 객관적 사실을 체크하는 과정으로 가는 어떤 불가피한 부작용이다, 이런 견해들도 소수 견해로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허위 조작 정보라고 하죠. 예, 예, 그러니까 허위 조작 정보. 허위 정보. 예, 그러니까 뉴스, 디스인포메이션. 예. 그러니까 뭐 정부에서 쓰는 그 뭐 정치권이나 정부에서 쓰는 공식적인 명칭은 가짜 뉴스가 아니고 허위 조작 정보라는 이제 용어를 쓰는데요. 네. 허위 조작 정보는 그거는 정말 없어져야 될 문제입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저는 진영의 입장에서 해석을 하는 거는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 똑같은 동일한 사안을 본다 하더라도 뭐 이쪽 보수적 진영과 진보적 진영이 바라보는 생각은 다를 수가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그 사실 자체를 왜곡하고 그 사실을 그 없는 사실을 있는 것처럼 만드는 거, 이게 허위 조작 정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선거에 있어 가지고도 가장 검찰이나 선관위에서 그 가장 나쁘게 보는 게 허위 사실 유포, 뭐 그다음에 불법 정치 자금, 뭐 이런 것들이거든요. 뭐 이런 걸 쓰는 건데, 언론 개혁에 있어 가지고도 저는 허위 사실이나 허위 정보를 만들고 그걸 통한 그 재생산하는 것, 이런 것들은 정말 철퇴를 가할 정도의 그 징벌적 제도가 필요하지 않는가 싶습니다. 다만 나머지 영역에서는 오히려 훨씬 더 언론의 자유를 더 많이 줄 필요가 있다. 그렇죠. 헌법에서 보장한 표현의 자유나 사상의 자유는 전제로 하면서 그 범위 내에서. 그렇죠. 그러니까 허위가 아닌 뭐 그러니까 자기의 생각.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진보 언론이야. 그러면 진보 언론의 입장에서 얘기하고 보수 언론의 입장에서 얘기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은 뭐 허위가 아니라면 뭐 얼마든지 깊게 누리고 뭐 할 수 있는 이런 언론의 자유를 보장해야 되지만 그것이 허위인 경우. 허위 조작 정보인 경우에는, 가짜 뉴스인 경우에는 징벌적 그 배상제도 이런 것들이 도입되는 게 언론 개혁의 방향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뭐 공동체 이제 그 와해나 심대한 타격을 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명확히 할 건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주셨고요.